네, 안녕하세요. 점프 투 스프링 부트 2회차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 내용은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고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고 URL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그 매핑 값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서 ORM이 뭔지 JPA가 뭔지 간단히 살펴보고 H2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B를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티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정의되고 활용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자, 2.1절을 먼저 살펴보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 처음 이제 스프링 부트를 접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파일도 많고 폴더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뭔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그 해당하는 폴더에 이제 어떤 파일들만 잘 추가를 하면 프로젝트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src main java라는 디렉터리가 있는데 요거는 자바 클래스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클래스, 컨트롤러 클래스, DTO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 서비스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 패키지 안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클래스 파일이 있는데 sbb application.jav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프로젝트를 실행해주는 시작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두면 되고요. 보통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 이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클래스 이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rc main resource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요런 내용들을 담아주는 폴더이고요. 자, 그 안에 이제 템플릿이라는 디렉터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HTML 파일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면을 처리할 때 이제 그 처리되는 화면의 파일들을 이 디렉터리에다 만들게 되고 그 컨트롤러에서 리턴하는 내용들이 이 템플릿 디렉터리에서 그 동일한 파일 이름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스태틱 디렉터리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미지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은 요거는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든지 JPA 관련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파일에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src 테스트 자바라는 디렉터리는 말 그대로 요 테스트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가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뒤에서 테스트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빌드.점 그레이드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뭐 라이브러리 또는 뭐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파일이고 그 이제 그 챕터가 진행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이제 추가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빌드.점 그레이드의 그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라이브러리들이 추가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넘어가서 이제 웹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면 이렇게 부트 대시보드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쉽게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자, 여기 프로젝트를 한번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좌측 하단에 이렇게 부트 대시보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아니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이 부트 대시보드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가 뜨게 되면 걔를 적절하게 끌어서 요런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에 보이게 되고 이제 요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지금 현재는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주소 값을 브라우저 주소 입력하는 곳에다가 한번 넣어 보는 건데 자, 입력을 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404라는 에러가 떨어집니다. 이 404라는 에러는 그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이 이 서버에 없는 경우, 네, 그럴 때는 404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너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없다. 네, 자, 그럴 이제 그래서 이제 서버에다가 요 주소를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해 보려고 해요. 자, 메인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제 우리 패키지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어,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골뱅이가 붙어 있는, 뭐 흔히 골뱅이라고 하죠. 이 골뱅이가 붙어 있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노테이션, 뭐 애노테이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 클래스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스프링에서 이제 이거를 뭐 객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접어놓고 요걸 붙이면 컨트롤러 클래스가 되고 컨트롤러 클래스는 이런 주소 요청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getMapping이라는 또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SBB라는 주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청에 응답을 못했던 요 주소를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메서드를 인덱스라는 메서드를 만들었고 리턴은 없고 그 다음에 sysout으로 인덱스라는 스트링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404가 아니라 500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콘솔을 확인을 해보면 인덱스라는 부분이 이제 콘솔 창에 출력이 됩니다. 콘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네, STS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콘솔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실행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조금 추가를 할 건데 이제 그 교재 보시면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그 네, 색깔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런 실습은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네, 작성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되게 순서에 맞게끔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순서대로만 잘 따라만 가보셔도 뭐 실행 안 되는 거 전혀 없이 네, 잘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했고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꿨고 리턴을 인덱스라고 이렇게 리턴 값을 네,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주소로 실행을 해보면 인덱스라는 텍스트가 브라우저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런 텍스트를 한번 이제 리턴 값에다가 줬고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는 이런 텍스트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요 주소를 요청했고 컨트롤러에서는 요 주소를 요청하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응답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응답값은 요 텍스트가 화면에 보여지는 네, 그런 응답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그 네, SBB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응답값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8080 그리고 이런 주소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응답값이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3절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JPA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JPA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이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왜 필요하냐? 이제 여기 교재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회원 기능도 있고 이제 게시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정보라든지 게시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뭐 PC에 각각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어딘가가 뭐냐면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SNS라든지 어떤 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어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똑같은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자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사이에 어떤 뭔가 연결을 해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도구가 ORM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ORM이라는 도구는 우리가 자바 코드로 작성한 어떤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석해서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SQL로는 이렇게 문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ORM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바 코드만 작성을 해도 이러한 쿼리문을 이용하는 것처럼 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엔티티라는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라는 클래스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 엔티티 클래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DB에다가 테이블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엔티티 클래스만 잘 정의를 해 놓으면 알아서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쿼리문들도 다 만들어준다. 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뒤에서 네, 엔티티 클래스를 네, 활용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그러면 뭐냐? JPA라는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의 ORM 프레임워크로 네, 스프링 부트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냐면 H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뭐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뭐 My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제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H2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이제 가볍고 네, 뭐 그렇게 뭐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수고로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연습용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H2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선 빌드.gradle에다가 그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빌드.gradle 처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빌드.gradle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래서 빌드.gradle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이제 H2 어떤 라이브러리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그레이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프레시 그레이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꼭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우측 하단에 뭐가 조금 돌아가는 게 보일 텐데 이제 그게 그 저기에 해당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 그래들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를 꼭 해줘야만 제대로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도 재시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은 여기 리소시즈 폴더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할 때 사실 이런 데서 이제 실수가 나게 되면 프로젝트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저자 선생님의 이제 깃허브에 네,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고, 자, 여기 깃허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자, 여기 깃허브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SBB3라는 네, 그 레파지토리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제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려면 이 여기에 보시면 그 커밋 여기 히스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밋 히스토리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챕터가 어, 2.3절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2-03이라는 커밋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길 들어가 보면 자, 이 내용이 이제 2.3절에서 추가된 내용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 하실 때 지금 이제 2.3절을 따라 한다 그러면 요 두 줄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빌드점 그레이드에다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부분도 요 부분이 다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사실 요런 부분은 좀 직접 써보는 것도 좋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네, 조금,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오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실행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의지를 꺾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네, 그런 좀 주의 사항이 좀 있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H2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려면 이제 이런 파일이 이제 필요한데, 자, 윈도우 기준으로는 그 사용자 폴더에다가 이제 요 파일을 그냥 만들어만 주면 됩니다. 네. 저 이름은 정확하게 local.mv.db라는 파일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또 사용자 그 홈 디렉토리에서 똑같이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네,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이제 요 주소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화면이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테스트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로컬이라고 수정을 해주시고 사용자명은 SA,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그냥 없이 그리고 연결을 클릭하면 이렇게 DB 접속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확인해 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프로젝트를 한번 재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H2 콘솔, 로컬호스트 8080 H2 콘솔. 네,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붙게 되는데, 네,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 뭐 여기서 이제 한글이나 영어 선택할 수 있고, 자, 여기 로컬 SA 없고, 자,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나중에 뭐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JPA를 쓰면은 DB 작업을 하는 일이 그냥 DB 자체 작업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 자바 코드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H2 콘솔에서는 DB에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뭐 삭제를 했으면 제대로 삭제가 됐는지 뭐 거의 그 정도 확인 수준으로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JPA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또 리프레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리프레시를 꼭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요 두 줄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GitHub에서는 요 내용을 다 한 번에 가져왔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요런 부분들은 그 하이버네이트 SQL을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어떤 설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테이블을 어느 시점에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뒀는데, 이 업데이트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실행될 때마다 그 엔티티 클래스를 수정하게 되면 그 수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테이블을 뭐 다시 뭐 구조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개발 단계에서는 이 업데이트 옵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2.4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엔티티 클래스를 이제 활용을 해보는데, 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JPA를 사용하게 되면 테이블을 직접 만들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 그거를 엔티티라는 클래스가 담당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 엔티티 클래스를 이제 테이블에 맞게끔 이제 그 문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게시판인데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게시판 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요렇게 요거는 질문 번호, 그 다음에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질문을 한 시간, 네,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려고 하고요. 자, 답변에는 답변 번호,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변은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객체를 담도록 해요. 이런 게 이제 조금 그 실제 그냥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요거 그냥 특성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 일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퀘스천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퀘스천이라는 클래스 엔티티 클래스고요. 자, 그래서 엔티티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이 자카르타.퍼시스턴스라는 패키지에 소속된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게터 세터는 롬복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요 속성들에다가 값을 쓰고 값을 가져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게터 세터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d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pk 기본 키를 지정할 때처럼 이제 그 기본 키에 대한 어노테이션이고요. 자, generated value는 그 뭐 MySQL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 뭐 오라클에서는 시퀀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id 속성을 값 이제 줬고, 자, 요거는 이제 일반 컬럼들인데 그래서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여기에 랭스는 그 테이블에서 컬럼의 크기를 주는 것처럼 네, 그 어떤 컬럼의 크기 값을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목, 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수 제한이 없이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게끔 네, 설정을 했고, 자, 여기 이제 작성 시간을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네,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답변 엔티티인데 답변 엔티티도 질문과 거의 유사하게 됐고, 자, 한 가지 차이점은 네, 질문에 대한 속성, 그 엔티티 타입의 속성을 갖는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관계인지를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관계를 생각할 때는 자, 지금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질문 하나에 답변이 한 개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개가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질문 하나에 답변은 여러 개가 달릴 수 있다라는 관계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속성에다가 many to on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many는
어, 이제 답변이고요. 원은 질문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엔티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원투맨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이 기준으로 답변은 여러 개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맵트바이라는 이제 옵션 값이 있는데 이 맵트바이의 퀘스천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퀘스천은 얘를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그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테이블에서 정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참조 관계를 지정을 할 때 이제 캐스케이드 속성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참조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고 부모가 삭제됐을 때 자식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럴 때 이 캐스케이드 속성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부모가 삭제되면 자식도 삭제된다. 뭐 부모가 삭제되면 자식은 뭐 남아 있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모가 삭제되면 자식도 삭제된다. 즉 질문을 삭제하게 되면 답변도 같이 삭제된다. 이제 그런 속성으로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STS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S에 뭐 다시 한번 요거 추가됐으면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해주셔야 되고요. 자, answer 엔티티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고, 퀘스천 엔티티 클래스 만들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를 재시작을 한번 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H2 콘솔에 가서,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커넥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nswer라는 테이블과 question이라는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진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을 해보면 얘네들이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그 answer 엔티티에다가 퀘스천 속성을 갖고 있는 네, 속성이 있었죠. 퀘스천 엔티티 타입의 속성. 자, 이제 그게 이렇게 그 퀘스천의 아이디가 저장되는 형태로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에다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쿼리를 전혀 한 적이 없죠. 그냥 엔티티 클래스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요게 이제 JPA를 활용했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2회차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